지금 다 놓쳤어. 노원구도 살라니까 1억 올랐대. 저거라도 가야지 뭐. 그러면 네. 제가 이것도 꿀팁으로 드려요. 중랑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망우동도 있고 청량리 주변이나 요즘 경기도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봉동 네. GTX도 들어가거든요. 아무데나 하지 말고 역세권이면서 시간이 그런 쪽은 바로 사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거든. 남이 안 살 땐 내가 사야 싸게 사지. 이제 경기 인천이 이때가 왔어. 지방도. 그다음에 두 번째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한국자산관리연구원의 고종원 원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또 요즘에 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뜨거워지면서 뭐 지금 뭐 연말 연초 해가지고 지금 집 사러 다니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 한 해는 어떤 더 시장이 펼쳐질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원장님이 그 올해 부동산 시장은 좀 시한폭탄 터지는 것 같다. 네. 라고 이제 경고를 하신 게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네, 시한폭탄이다 이제 이렇게 말해도 뭐 저는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네. 이때 이제 심각하다는 거는 뭐 무섭다는 뜻은 내리기보다는 급등할 가능성이 많고, 급등. 예, 저는 폭등할 가능성이 한 70% 이상 높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폭등을 했는데 뭐 부동산이나 이제 뭐 KB 자료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뭐 10%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강남이나 마용성 우리가 똘똘한 한 채는 그거보다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실제로 최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강남 내에서도 이제 양극화가 심하대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만 네. 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올해 주택 시장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경험했던 저도 이때 좀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뚜렷하게 기억을 하죠. 그때 정부의 정책위원회 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때도 미친 집값 미친 전세에서 너무 뜨거워서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결국 못 잡고 사과하고 나갔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있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그게 2020년 2021년이었어요. 정확하게 2021년에 그때 많이 올랐거든요. 문재인 노무현 때 정부 때는 그때 25%로 기억을 해요. 네. 한 해 상승률이. 한 해. 예. 그리고 지금 그 2021년이 그때 한 18%. 물론 조사 기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20% 올랐죠.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10% 기록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이 이제 10%에서 20%에까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이때 집값은 서울입니다. 전국이 아니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전국으로 확산됐지만 그 기준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도 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두 번의 과거의 폭등의 경험 그 고통스러웠던 그런 것들을 다시 좀 연상하기 싫지만 또 기억해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대응책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여러 가지 주산년이나 뭐 나오는 자료는 작년에 이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연구 관계자들의 그 전망 자료거든요. 두 번째는 전세와 매매가 다 같이 오른 동반 상승한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 오르면 월세는 뭐 당연히 오르겠죠. 우리가 늘 시장을 생각할 때 전세를 맨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건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네. 예외가 있긴 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IMF나 말하자면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때 전세는 오르는데 매매는 오르지 않았어요. 이것도 좀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공부를 깊이 하면 이 두 가지 위기 상황 때는 집은 있어야 되니까 전세는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집 사는 거 집값 상승 가능성이 없는데 누가 집을 사겠어요. 주식이 상승 가능성이 없는데 때린다고 누가 주식을 사겠냐고요. 이건 굉장히 자발적인 문제고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서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이제 경기 인천의 집값이나 전세값이 제가 볼 땐 서울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요. 이게 오늘 제가 온 이유고 그다음에 벌써 지방도 온기가 이 울산이 가장 대장주로 부상을 합니다. 네. 예, 이제 과거에는 부산이었는데 부산을 제끼고 울산이 전세 가격과 이제 그 대전환을 막고 있어요. 바닥 친 거는 확실하고 바닥을 쳐야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데 그런 현상이 너무 뚜렷하게 또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네. 이런 점들은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어쩌면 더 무서운 장이 올 수도 있다. 이제 뭐 서울과 강남과 마용성 이런 데만 했는데 이제 서울도 노도강까지 불이 붙었고 불장이죠. 네. 이제 벌써 다시 이어지겠습니다만 우리가 경기도에 12군데 규제 지역을 정했잖아요. 서울 전역하고. 근데 그중에 8군데가 지금 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는 그럼 나머지 4군데는 안 오릅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불을 보듯 명확하게 올라요. 네. 예, 이 지역도 지금 이따가 나올 때 좀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8군데만 올랐네. 우리 동네는 빠졌냐? 왜 안 오르냐? 그게 아니라 오릅니다. 다만 오르는데도 순서가 있죠. 네. 예, 그래서 그건 수요가 있는 곳에 오르고 이유가 다 있는 건데 그건 하나씩 좀 펼쳐가기로 하고 어쨌든 결론은 뭔가 정부가 공급 대책을 포함해서 3번의 대책 그러니까 6.27, 9.7 11호 대책까지 네. 쏟아냈지만 시장 안정화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는 시장은 잡지 못하고 젊은 무주택 세입자만 잡았다. 왜냐하면 전세와 월세 가속화 그러니까요, 더 문제가 월세예요. 그런데 정부는 이걸 모르는 듯해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21일 날 신년 기자회 때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도 문제지만 집값을 잡으려면 제가 가끔 정부관계회의 저도 지금 금융위원회에 금융발전심의위원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PF 문제, 금리 문제, 유동수 문제를 다루거든요. 네. 저도 저의 소견이 뚜렷하기 때문에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국토부나 또 허거나 제가 LH 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는 수없이 하는데도 사실은 지금의 정부를 비판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별로 심각하게 듣질 않아요. 예, 국회의원들도 제가 요새 국회에서 가서 계속 주제 발표하면서 집값 잡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왜 어떻게 하면 잡아요? 그러니까 기가 번쩍 뭘 쉽다고요?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고 못 잡아서 지금 정부도 대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전세를 잡으면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전세를 잡으면 집값은 자동적으로 잡힙니다. 전세는 선행 지표이고 전세는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 가격이 결정이 돼요. 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에 촌철살인처럼 꽂히면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이 전세가 안정되면 월세는 그냥 안정됩니다. 그렇죠. 전세가 안 오르는데 월세만 지금 오르는데 이런 경제학적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요. 우리 경제학은 합리성을 추구하잖아요. 네. 경영학은 효율성을 추구해요. 경제학은 이거는 합리적인 걸 추구하는데 그러면 결국 답은 뭐냐? 공급 확대 정책이 나와야 돼요. 이제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와야 하느냐? 그렇게 나오는 아주 간단한 이유는 전세를 잡으면 네. 나머지가 다 평안 안정이 된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정부가 대책을 쏟아냈지만 지금 서울을 비롯한 우리가 말하는 똘똘한 행차라고 말하는 강남과 마용성 그다음에 저는 여의도 목동까지 포함하거든요. 이 지역들의 집값이 잡히지 않고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 네. 다만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토호제 이렇게 초강력 규제 정책 토호제가 가장 초고강도 대책이거든요. 두 번째가 투기 과열지이고 중강도가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쏟아낼 때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고 우리는 잡힐 거라고 예상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오히려 경기도로 확산되고 있고 인천으로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예, 그런 점들은 그리고 지금 정부가 내놓아야 할 대책도 1월에 나올 거라고 1월 15일설이 유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월 말로 다시 또 늦어지고 있고 대통령님의 그 기자회견을 보면 또 이것도 아직 방향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한데 이것도 좀 두리뭉실해요. 좀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예요. 김영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만났는데 접점을 찾지 못해요. 그게 이제 용산 정비차, 그러니까 유유부지죠. 노후청사, 네. 그린벨트 이런 걸 두고 이것도 지금 합의가 안 되면 서울시가 문제인데 이 지자체와 정부가 이 정책의 방향 기조를 둘러싸고 합의가 안 되면 이 불확실성은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서 매년 27만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이 부분도 대통령께서 언급이 있어야 돼요. 장관이. 뭐냐면 아니 지금
상기 신도시만 해도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제가 깊숙이 관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5년 전에 해가지고 지금도 아직은 토지 보상도 네. 이것 때문에 저 안 국회 됐어요. 갔다 왔는데 맹성규 위원장님이 네. 그 주관하는데 제가 엊그제 다녀왔거든요. 제가 자장을 맡아서 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런 LH 보고 아니 토지도 아직 못하고 접수를 못해가지고 안 하는데 거기 보고 자본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데를 통해서 직접 시행을 통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니까 이 전문가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오리둥절해요. 이게 네. 웬 말이에요. 이 실행 가능성이 없네. 이 가장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불확실성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정책은 신뢰거든요. 그리고 가장 제가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실패했을 때 정책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 뭘 간섭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꼭 필요해요. 그거 외에 방법이 없어요. 시장이 작동을 안 해서 전세값과 집값이 오르는데 정책은 손만 놓고 있으나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어요. 시장에 맡기라고. 그거 안 돼요. 우리 경험으로. 그러니까 개입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시장의 실패보다 어설픈 정책이 들어가가지고 특히 규제 일변도 정책은 제가 과거에 2006년이 최고점 올랐다. 2021년에 문재인 정부 네. 때 최고 올랐다. 이게 다 규제 위주의 정책이 낳은 역설이고 부작용이었잖아요. 그리고 미친 집값, 미친 전세 경험했는데 올해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다시 경험해야 될지. 그래서 시장의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정책의 실패고 대통령께서 다양한 점은 이 서민 주거 안정이나 공급 확대에 관심을 가진 것은 좋으나 이런 것들이 지자체라든지 중앙정부가 제가 볼 땐 정책 공조 방향에 대한 뚜렷한 사회적 합의죠. 네. 왜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나 이거부터 나오고 1월 말에 나오는 정책이 나왔을 때 비로소 민간의 역할이 80%거든요. 이런 네. 것들이 좀 수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정책의 방법에 실행의 방법의 구체적인 이런 전환이 대전 이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다면 저는 올해 부동산 정책은 정말 실패할 것이고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20몇 번, 30번이 나왔는데 네. 어쩌면 이재명 정부 또 두세 달마다 한 번씩 가다가 네. 다시 죄송합니다. 노력은 했으나 결과가 이렇다고 저는 이렇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인터뷰하는 날 이제 바로 오늘 뭐 속보처럼 이제 대통령 뭐 담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그 내용들이 지금 떴는데 기자회견. 기자회견에 보면은 이제 가장 지금 이슈는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어찌 보면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최후의 수단이고 당장은 뭐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세금 뭐 이런 것도 증세도 쓸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네.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대통령의 말씀은 그 고민이 느껴져요. 이재명 대통령은 뭐 말하기가 좋은데 대장동도 그렇고 백현동도 그렇고 이 경험이 많아요. 개발 어쩌면 경험도 많이 하고. 본인 또 아파트도 가지고 계시고 뭐 행정가였으니까. 네, 행정가였었고 개발도 아주 깊숙하게 우리가 뭐 그게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 해본 성공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뭐 저보다도 더 나은 전문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정부는 서민주거 복지라고 그러죠. 네.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월세에 관심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는 정책을 산출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의 이념이나 방향성, 부동산에 대한 이런 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또 지난 정부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책이랄 것도 없고 네. 뭐 규제 완화, 뭐 말하자면 세금의 양도세 중과라든지 또 우리가 말하는 제초안 이런 걸 하겠다고 하고 이것도 변명은 있죠. 뭐냐면 국회가 이걸 그 뭐 당시에 야당이 이걸 넣어줘야겠다. 안 받아주어서 그럴 네. 수밖에 없었다 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그만한 노력을 했는가도 굉장히 의문이 많아요. 그거는 그렇죠. 마음 먹고 야당을 설득하고 했으면 이 정치라는 거는 늘 타협의 산물인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지금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정책 얘기를 했고
이 녹화하는 당일날 대통령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굉장히 주요한 그 앞쪽에서 부동산에 대한 그 정책의 방향성을 읽히는 키워드를 발표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이제 방금 나온 거라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정책이 나온다면 이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규제 정책이 나온다면 어떤 게 나왔나? 4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 이걸 기억하시면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네. 이거 예측이 가능해요. 우리는 어렵지 않아. 이 규제 이렇게 부동산 경제학의 정책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부터 썼던 규제 정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효과가 있었고 네. 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검증이 됐어요. 연구 보고서가 너무 많아요.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는 게 아쉬운데요. 어쨌든 또 여기에 저도 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면 YTN 고종환 TV에서는 네. 제가 마침 마음 먹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건 오늘은 제가 이제 출연자로 왔지만 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대출 규제가 가장 힘이 세다고 돼 있어서 이번에도 대출 규제가 나온 거예요. 유가관 대출 그걸 금융 규제라고 하고 대출 규제예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통계도 바뀌고 있는 게 과거에는 40% 정도를 대출에 의존한다라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통계가 또 바뀌어요. 최근에는 30, 40대 돈이 없는 또 생초자가 집을 사면서 네. 실수요자죠. 좋은 점은 투기가 아니다. 이것도 네.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자기 자금을 거의 40%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억 원 대출을 15억 이하 아파트가 뜨고 있고 6억 대출을 받아서 가능한 곳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해가 되죠. 이 대출 규제의 영향이 실수요자의 위주로 재편 물론 네. 이제 토호제가 의무 2년이 있으니까 있죠.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대출 규제 두 번째가 세금 규제로 나와요. 네. 이 초고강도 그러니까 실효성 측면에서 대출 규제 가장 세거든. 돈 빌려서 집 사려고 막아버리면 못 사거든. 네. 예, 이런 얘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겁을 내는 게 세금이에요. 세금.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세금이다. 가진 자들도 그렇고 이거 한 번 샀다가 세금 많이 내면 난 어떡해.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네. 우리 그런 생각이 있죠. 세금은 뭐예요? 딱 3가지예요. 취득세, 보유세. 보유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소위 종부세를 이제 그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는 다 좀 생각이 다르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양도세예요. 이 양도세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면 말하자면 여기에 2채 이상이냐 3채냐에 따라서 그 20% 30% 가산세가 다르잖아요. 요 3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걸 아시고 아는 분은 다행이에요. 이걸 모르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집 사면 세금 강화돼. 그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또 세금을 맞아. 3종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팔면 또 세금 맞아. 네. 근데 나는 상관이 없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세금이 굉장히 직접적 영향을 줘요.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이게 심리에 영향을 또 준단 말이죠. 네. 예, 이제 세 번째가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에요. 예, 재건축. 왜냐하면 이것도 한 번도 지난 10년, 20년 동안 변함없는 게 요즘이 더 이게 유난해요. 예, 새 아파트 공사비 때문에 뜨는 바람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건축이 재건축은 어차피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니까 그걸 대비하고 이건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규제 정책 이걸 얼마나 인허가라든지 여기 재초안이라든지 또 여기에 그 PF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중요한가 이런 것들이 규제 대책으로 그다음에 전매 제한이에요. 이 전매를 거래를 막는 예, 거죠. 그다음에 이제 청약이에요. 청약. 그러니까 가능하냐 이걸 양도성이라고 그러거든.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사고 팔았다 한다 그러면 투기꾼이 좋죠, 그렇죠? 샀다가 좀 차익이 나면 자유롭게 팔고 네. 뭐 세금 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자체를 막아 토지가 대표적이잖아요. 거주까지. 네. 그러니까 거주 규제. 전매 규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청약 규제예요. 청약도 이제 마음대로 못해. 한번 당첨되면 그렇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4가지를 쫙 예, 이제 전세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전월세 그다음에 이제 소득에 대한 이런 거 결국 이제 세금이라고 볼 수도. 그다음에 이제 지방을 살리기 위한 거는 지방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이런 혜택을 준다든지. 또 대출을 좀 원활하게 LTV 규제 이런 걸 지방 지금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다주택자에서도 좀 예외로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감소 우려 지역은 그런 혜택을 좀 주는 이게 정책의 카테고리의 전부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는 특히 세금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세금은 이번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서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이 말을 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유난히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게 주로 이 자유주의 경제 보수주의 학자들이 네. 저도 만나는데 엊그저께도 국회에서 토론회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거 우리나라만 하거든. 국민에게 세금이라는 강제로 재산을 뺏는 것인데 부동산 오른다고 뺏고 이러는 거는 이건 자유 특히 자본주의 경제와 맞지 않다. 시장제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보여져요. 예, 이게 그냥 정가의 보도처럼 집값 오른다고 세금 쓰고 과거에 해봤더니 효과도 없다. 이 말이 여기 아마 숨어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다음 워딩이 굉장히 좀 주목해야 돼요. 뭐냐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질 않길 바라지만 제가 지금 올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요. 네, 많아요. 네, 그런데 선을 벗어나. 그러니까 저기 정부가 관리하는 항상 정책의 목표가 있겠죠. 그게 뭐예요? 정책의 목표는 집값 상승률은 저도 이제 학자니까 물가 상승률하고 경제 성장률과 같을 때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두 가지 지표가 그래요. 그 위험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위험지수 저도 이제 한국은행의 자문위원을 과거에 오래 했는데 보면 그 위험지수가 지금 서울이 0.9거든요. 그 1을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오늘 그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165, 100이 정상인데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이 그런 뜻이에요. 기준선.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근데 이미 문제가 됐다고 보는데 이 대통령의 인식도 저는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불장이 온다. 미친 짓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정책 당국의 수장은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건 약간 수도권 전역이 오른다면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볼 수 그 정도? 있어요. 네. 제가 너무 좀 비판적으로 보는데 좀 정책이 아니래요. 지금까지 세 번 이렇게 나온 것도 보면 네. 과거와 크게 그 달라요. 파격적이고 획기적이고 국민들이 공감해야 되잖아요. 이게 사회적 평가, 사회적 합의라 그래.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사는 사람들이 이거 지금 될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봐도 지금 통계가 지금 앞으로 공급이 뭐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서울도 한 30% 줄어들고 경기도도 20에서 30이고 전국적으로 공급 물량이 지금도 주택 보급률 지표를 보면 부족한데 재고도 부족한데 더 부족하다는데 전세 그래도 전세가 지금 안 오를 수 있다니까요. 정부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학습하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선을 넘는다면. 네,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도 지금 대통령의 시각이 드러나요. 이게 저하고 시각 차이가 커요. 네. 저는 지금 생초자와 3, 40대가 집을 사요. 과거와 달라진 게 뭐죠? 그러니까 정책이 패러다임 달라져요. 수요 계층이 달라졌어요. 지금 집 사는 사람은 40대가 1이고요. 26에서 30 나오고 두 번이 30대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20대예요. 이게 지금 60%를 차지해요. 과거에는 50대, 60대가 그래서 50대, 60대가 가장 주 구매층이었고 50대 이상이 가진 주택의 보유 비중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 가진 사람 조사했더니 젊은 층이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내 집 마련.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돈이 생기고 내 집 마련 필요성을 해. 근데 지금은 누가 사요 했더니 집 없는 사람이 대출 받아서 집 사거든. 그리고 전세 대출까지 막히니까 이제 월세로 가거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현재 시장의 현황이 작동 네, 원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이 부분도 인식이 잘못됐어요. 생초자. 근데 집을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는 다시 우리 대표님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자신을. 뭐냐면 그 대통령님도 집을 가지고 자꾸 대통령만 다 강남이 장관도 다 집이 있잖아요. 우리 봤잖아요. 저 사람들 집이 있는 걸 나무라지는 않죠. 다만 두 채, 세 채. 왜 강남에만 몰렸을까? 저 사람들도 똘똘한 한치를 다 알고 있구만.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때는 더 많은 숙고 끝에 했을 것이다. 합리적 의사. 이렇게 생각하지. 우연히 자기들끼리 투기만 하러 갔다고 생각하지 않. 그 얘기예요. 살기도 좋고 사기도 좋고. 이게 지금 주거 환경이 좋으니까 핵심 입지니까. 입지 5가지. 교육, 교통, 문화, 여기 녹지 공간이나 병원까지 좋으니까
갔겠지 이 생각을 한다고요. 네. 다만 2주택, 3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야 이거는 실수요를 넘어서 자산의 그 재테크까지 좀 고려한 거 아닐까? 그리고 편법이 동원됐다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노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 이 다음이 중요한데 토지가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는 토제, 세금 대체 이런 그러니까 강력한 투기과열 규제를 주고 뭐 이런 것들. 확대할 수 있다. 추가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했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워딩이니까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쭉 꼬집으면 실수요자의 정책과 투기 정책은 좀 달라져야 된다. 근데 지금처럼 15억 이하는 6억 원, 15억 원에서 25억 원, 4억 원. 나 지금 생초자인데 약간의 외유를 두었어요. LTV를 70% 완화한 건 맞아요. LTV가 40%잖아요. 지금 규제 지역에. 이걸 완화해 준 거 외에는 집값이 서울은 한 채당 15억인데 이렇게 지금 한도를 6억으로 제한해버리고 지금 이 경기도와 인천의 집값도 8억이거든요. 이 서울의 전세 가격이 평균 9억이에요. 서울의 전세 가격과 과거에 보면 인천과 경기도의 집값의 수준이 비슷했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도. 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의 거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거의 만족도 편리성을 생각하면 가격은 굉장히 정직한 거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과열되거나 또 과소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 1월 말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김용덕 장관의 말도 좀 다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추상적 수치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 수치 이건 당연하죠. 그런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 매년 27만 가구 수도권 위주로 135만도 착공 기준으로 했거든요. 이거는 좀 갈목할 만해요. 그런데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저는 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착공도 중요해요. 인허가를 받고 입주할 때 준공까지 보통 4, 5년 그다음에 착공해서 입주할 때까지가 한 2, 3년 걸리고 분양해서 입주할 때까지가 평균이 수도권은 30개월, 2년 반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만 봐도 유추가 되지만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 같으면 준공 연도가 되어야 실제로 주택이 현실적으로 내가 입주를 할 수 있어야 이게 전월세에 안정이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입주 연도 기준으로 매년 지역별로 이게 중요합니다만 수도권은 한다니까요. 수도권이 어디? 수도권 서울하고 경기 인천.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의 그 생활 근거지 생활권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리고 경기 인천은 너무 넓어. 경기도 경기 북부가 있고 경기 남부가 있어. 그래도 두리뭉실 한다니까요. 지금 착공을 한다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이게 집을 가지고 정책 당국의 생각이지만 집 없는 서민은 나 지금 계획이 다 있거든. 그래서 어디에 정확하게 어디 할 거냐, 어디에 몇 개나 지을 거냐. 예, 그러면 내 기다리면 내가 지금 청약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청약도 했잖아요. 사전 청약이라고. 문재인 정부 때 하고 윤석열을 그걸 받아가 했다니까요. 근데 결과가 어때요? 사전 청약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때 하고 지금 분양가가 올라가지고 분양가 그리고 그건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안 합니다. 왜? 언제 입주할지도 모르는데 사전 청약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리고 분양가가 예상했던 것하고도 또 달라요. 저희 얘기는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지금 정부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정부가 없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정부만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렇게 하는 곳을 봤어요. 일본도 그래요. 우리는 선분양이잖아요. 근데 외국은 대부분 후분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어놓고 싱가포르도 지어놓고 주거든요. 이거 얼마나 고마워요. 다 지어놓고 내가 집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반값에 가세요. 하여튼 이렇게 안내하고 진짜 서민을 위하는 언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걸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그런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금 대책 이런 거는 안 나온다. 그런 걸 제초안도 세금이거든요. 제초안도 그런 의미를 또 하나씩 또 따져보죠. 네.
YTN 고종환 TV 진행하고 계시죠. 고종환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이제 선을 넘으면 세금 대책 나온다 했으니까 선을 안 넘게 정부도 어쨌든 이번에 공급 대책을 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 공급 대책에 어떤 것들이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는지 지금 뭐 용산 뭐 공원 뭐 아니면 뭐 업무지구 뭐 이런 데다가 그거 지어야 된다 안 지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확실한 거는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워딩 하셨듯이 착공 기준으로 요 앞전에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착공이 되면 확실히 이제 입주 시기가 거의 결정이 추정이 되니까 그렇게 네.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세금과 제초하는 손을 안 댈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복귀왕 그 국토위원회의 간사죠. 그리고 그 야당의 간사인 권영진 의원님을 만났었는데요. 이때 이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안 거는 이 두 분은 제초안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언론에도 이미 기사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만났더니 두 분 다 좀 탄력적으로 굉장히 유연했어요. 뭐라고 하나 그러면 그 제초안은 이게 지난 윤석열 정부가 주장을 했고 이렇게 두 분들도 아마 많이 그 만나본 것 같아요.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만나봤더니 폐지하거나 감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초안은 아시잖아요. 8천만 원 그렇죠. 이상 네. 10%에서 50%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이후에 준공식까지 그 이익에 대해서 이제 환수를 하는 건데 그렇게 얘기를 나누었던 기회가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여당의 의원 중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네. 이번에는 그래서 그 기대감이 많아서 그런지 제가 강의나 이런 데 가보면 많이 물어요. 제가 그저께도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네. 정비사업 그 대표들하고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저한테 가장 질문이 많았거든요. 제초는 어떻게 예, 나경원 의원이 주최했어요. 며칠 전에 그 언론에도 났어요. 네, 네. 예, 제가 이제 몇몇 교수님들하고 뭐 신경훈 교수, 이창문 교수도 아시잖아요, 대표님도 예, 같이 제가 이제 끼어가지고 네. 하면서 했더니 굉장히 반응. 제초안을 이번에 폐지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폐지까지는 아니어도 저는 좀 가격주의자가 아니라서 정부의 고민도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폐지한다 그러면 여당에 또 일부 반발이 있고 그래서 감면 정도로 제가 생각하는 안은 8천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으로 이상이 되었을 때 실제로 제초안을 부과한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두려움을 넣고요. 공사비 오르죠. 이유가 있다니까요. 또 하나는 그 보유세도 되고 팔면 양도세도 내는데 그러면 미리 판 사람은 제초안을 안 내고 투기 생각 없이 여기 그냥 새 아파트 되면 내 여기 노후까지 살려고 버틴 사람은 괜히 세금 내고. 너는 지금 투기한 게 맞거든. 제초안도 맞아야 돼. 이런 것들이 좀 예외를 두든지 물론 장기 보유에 대한 고령자에 대한 예외는 네. 좀 있어요. 뭐 이런 자세한 것까지는 지금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번에 나오는 거는 공급 확대에 방점이 있을 것 같고 공급 확대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이것도 공급 대책이 과거에 나왔던 걸 알면 지금 정부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이 세 가지 범주 카테고리 안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과거에 그럼 공급 확대 어떻게 했나 이거 정말 저만 좀 나이가 있어서 경험적으로 아는데 첫째는 요 사례를 먼저 성공 만들고 지금 정부도 저도 정부 관계 뭐 자주는 요즘 불러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소위 말하면 노태우 정부 때 네. 일기 신도시 했을 때를 꼭 기억하라. 뭘 복잡하게 얘기하면 촌철살인처럼 그 교훈이 안 돼요. 굉장히 뭐 복잡하다 이런 생각만 가져요. 그런데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은 어떻게 했죠? 그게 88년에 집값이 그때 급등했거든요. 네. 예, 우리 아시아 올림픽 이런 거 앞두고 그랬는데 그럴 때 이분은 일기 신도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일기 신도시는 다 살기 좋다고 그래요. 다만 집값이 낡아서 불편하지. 좀 이해되시죠? 그런 측면에서 200만 가구를 추진했거든요. 그때는 이게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135만을 하겠대요. 근데 노태우 대통령은 200만 가구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지금 훨씬 인구도 증가했고 네. 주택수도 많은데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못하는 수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헬기를 타고 박정희 대통령 흉내를 낸 거죠. 박정희 대통령 산업단지 할 때 뭐 포출할 때 헬기 타고 유명하잖아요. 본인이 직접 나서는 그런 의욕을 보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찍었어요.
여기가 좋다고. 네. 그리고 빨리 하라고. 그래서 포철도 생겼고 경부고속도로도 생긴 거지. 뭐 공무원에게 열심히 하라고. 지금 도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의지와 추진력을 가진 분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뽑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 얘기를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이걸 듣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해냈어요. 모듈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공사비가 올라가지고 자재가 없으니까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중국산 자재를 네. 철근, 콘크리트, 모래까지도 외국에서 가져왔다니까요. 바다 모래를 써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재건축이 빨리 되어야 되는 노후화가 네. 빨리 된 이유도 하나 어쨌든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런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의 철근 가격이 중국 경제가 안 좋아서 시멘트는 우리의 절반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물어봤더니 유리값은 30%라네요. 품질은 중국의 품질이 나쁠까요, 대표님? 요즘 많이 좋았죠. 아니 지금 스마트폰도 그렇고 반도체도 우리하고 따라왔는데 네. 철근, 철강이 이거 부실합니다. 목재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성공 사례를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본보기라고 있잖아요. 모델링 효과를 할 수가 있는데 안 해요. 예, 지난 정부 때 제가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국토부는 산업통상부가 할 일이라고 그러고 수입 수출은 그래서 자재 비축 제도 하라. 이 얘기도 꼭 하고 싶어요. 좀 저의 말에 왜냐하면 우리가 농산물도 비축 제도 하는 거 아시죠? 네. 오일 탱크라고 그래요. 석유도 떨어지면 어떻게 없는데 그래서 비축해서 해결해요. 그런데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비축 제도를 하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죠. 예, 그러니까 중국 걸 가져오면 국산은 그럼 누가 파냐? 포철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선은 지금 가격을 낮춰야 되잖아요. PF하고. 그래 공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래요. 네, 그리고 민간에게 혜택을 주면 자본도 있고 기술도 있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데 대리민 맡겨주면 우리는 돈도 없고 기술 아무것도 못한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죠. 지금 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네. 일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죽 답답하면 이제 공급 대책에서 할 말이 많다니까 이대로 하면 돼요. 두 번째 성공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이명박 2007년 8년에 했어요. 생각납니까? 그린벨트 풀어서. 네. 그때도 뭐 땅이 없다는 소리 많이 보금자리.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뉴타운을 시작했던 사람이 이명박 뭐 두 사람 칭찬이 아닙니다. 미리 말할게요. 저기 보수니까 이제 두 사람은 그런 뜻이 아니라 뉴타운 하는데 뉴타운이 생각보다 안 됐어요. 일부 성공하고 말았거든요. 안 돼요. 그런데 공급은 해야 돼.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머리가 뛰어나잖아요. 그런데 또 건설 회사 현대 출신이고. 사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서울의 그린벨트가 서울 전체 땅이 25%나 돼요. 많거든요. 이 지도를 보고 이걸 지금 풀어서 그게 지금 내곡, 세곡, 자곡하는 그린벨트 풀어서 그쪽에 공공주택, 공공분양 위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잘했다고 봐요. 공공분양, 공공임대가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서민들이 이제 임대주택도 들어가고 집을 싸게 살 수 있었죠. 물론 부실 문제도 좀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선명하게 기억해. 시민단체가 얼마나 반대한지 아세요? 그때 제가 대통령제 인수위도 들어갔을 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찬성 쪽으로 갔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됐느냐. 공급 물량이 150만 원을 달성했어요. 그 포함해서 막 하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때 집값이 안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안정됐어요? 박근혜 정부 때까지. 그러니까 공급 확대하면 집값이 안정되더라. 근데 공급 확대를 어떻게 해요? 우리 보통 평범한 생각으로 하지 않았다니까요. 다니면서 여기 빈 땅이 있으면 이거 그냥 속도 좀 패라. 말의 속도전이 아니라 인허가 빨리 해라. 근데 저기 시멘트가 없는데 그럼 없으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가져와. 어디서 만들어 와. 중국에서 수입해서 이제 모래가 다 바닥에 한강에 이제 모래가 없으면 그러니까 바다 모래라도 써. 씻어가지고 막. 아니 그렇게 했어요. 네네. 그런 노력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게 없다면 이 정부도 못할 겁니다.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말했고 지금 정부는 이번에 두 가지가 공급 대책으로 나올 것 같아요. 하나는 재건축에 이걸 속도절을 펴겠다. 인허가 기간. 그런데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얘기는 오세훈 시장이 이미 20년에서 반토막 12.5년으로 줄인다. 신통기획이라고 그래요. 또 모아타운 모어저택 이미 다 나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김용덕 장관의 얘기를 빌면 기간을 뭐 제초한도 없고 용적률을 높여주는 건 없다. 이런 또 발표가 맞아요. 있었어요. 이러지 않고 인센티브 용적률도 좀 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용적률은 뉴욕이나 서울의 용적률은 뉴욕이나
도쿄에 비하면 낮아요. 그리고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서울도 지금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하철이나 이런 것만 더 들어간다면 이미 도심권의 상권은 몰락해 있어서 여기 얼마든지 지금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아요. 다만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오히려 좀 다 놀고 있잖아요. 상권이 다 지금 뭐 성수동 상권 외에는 지금 살아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높여주고 거기에다가 주상복합 좀 오피스텔 들어가면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지금 허름해서 아무도 안 오고 1층이 지금 상가에 그건 문제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걸 새로 지어서 깔끔하게 해서 거기 주거가 들어가 이건 문제가 크다고요. 지금 이 얘기로 들려요. 예,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좀 현실을 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오세훈 시장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김윤덕 장관이 만났는데 용산에 정비창을 둘러싸고 이게 한 14만 평 정도 돼. 예, 아파트를 지으면 한 2만 가구를 넘게 지을 수 있어요. 2만 가구면 괜찮지 않아요? 서울의 적정한 공급 그 입주 물량이 4만 가구에 매실주택이 2만 가구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 4만 가구가 매년 입주를 하면 적정한. 그리고 지난 10년간이 한 3만 5천에서 4만 돼요. 그런데 지금 올해부터 지금 2만 가구로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지금 만 단위로 지금 물론 공공의 통계는 아닌데 114나 직방의 통계를 보면 그래서 집값이 또 급등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가 오를 수. 지금 이 얘기잖아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합의를 못 해요. 서울시는 6천 가구, 국토부는 12,000 가구를 요청했대. 근데 이게 지금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도 서울시는 난색을 표해요. 지금 그린벨트를 많이 쓴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 제가 지금 서울만 벗어나서 제가 용인시하고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을 하거든요. 가보면 서울만 빽빽하지 딱 일단 제가 이제 뭐 고향만 나가도 뭐 용인 수원을 가잖아요. 그거 다 논밭이고요. 비닐하우스예요. 네. 그 비닐하우스는 환경 훼손이 없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저층 아파트를 지으면 환경 훼손이 있나. 이명박 대통령 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제 숨을 못 쉴 것이다. 그린벨트가 허파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반대했는데 지금 우리 서울에 지금 숨을 못 쉴 정도로 그 말은 좀 과장된 거라고 지금 다 알고 있죠. 그 정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원을 또 녹지를 잘 꾸미고 하면 다 훼손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유부지가 많아요. 예를 들게요. 용산 정비차만 있지 않아요. 저는 DMC YTN 때문에 녹화하러 일주일에 한 번 가거든요. 넓은 땅을 왜 비워두고 지금 10년째 놀고 있거든요. 네네. 그 용도가 뭔 줄 아십니까? 대표님 그게 그 상암 DMC 타워를 거기 고층 타워 하나 짓겠다고. 예, 미디어. 예전부터. 그게 뭐냐. 방송국을 유치해 미디어. 근데 지금 방송국에 적자 나고 있고 너무 많아서 새로 생길 방송국이 없어요. 지금 다 적자, 많은 부분이 적자라는 건 아시죠? 다 유튜브로 뉴 미디어로 간 거예요. 레거시 미디어가. 그래서 그거 지어봐야 들어올 광고나 미디어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용산 정비창도 이 오 시장님 직접 만나서 건의도 했었는데 얼마나 수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다 삼성하고 현대차 다 빚들이 세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다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국제 업무지구가 뭐예요? 그 국제 글로벌 기업들이 여기 와서 있으라고 하는데 지금 기업들이 들어올 기업이 있을까요? 한국에? 우리도 지금 경제도 안 좋아. 우리 기업은 나가고 있어요. 세 번째, 여의도는 좀 공실이 적은데 광화문과 강남도 공실이 많아요. 지금 우리 공실도 못 채우는데 외국인이 와서 그 20년 전에 세운 계획을 지금 그대로 밀고 나간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시장이 바뀌었고 수요가 바뀌었다고. 그것도 지금 지으면 되는데 그 DMC 월드를 고집한 지금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예상이 안 됩니다. 여기다가 서울 어려운 부지도 있고요. 세택 부지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지금 코엑스가 되고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래서 잠실 종합운동장이 코엑스보다 2배 더 큰 게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전시회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생각보다. 여기, 그 다음에 그린벨트 일부가 있죠. 이 서리풀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이 아니 더 많은데 두 군데만 얘기를 들게요. 저도 분당에 강의를 분당 성남시장 초청으로 시민특강을 갔었는데요. 거기 가서 이주자 택지가 문제가 돼요. 그 시장님도 신산진 시장님도 고민이 많아서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재건축을 빨리 일기 신도시도 해야 돼. 10만 가구나 되거든요. 이게 이제 누가 선도지구로 지정되냐 굉장히 치열해요. 서로 빨리. 이것도 중요한데 그분도 생각이 옳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보고 어디 가냐고 물어. 지금 재건축에서 지금 12,000가구가 지금 빨리 하겠다는 거라니까요. 1년에 10,000세대씩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럼 어디 가요?
대표님 그 안 산다고 해서 그건 내가 알레르기 이렇게 말하지 마. 우린 지식인이고 지금 뭐 생각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예, 각자 알아서 합니다. 원래 계획은 임대 아파트를 재건축해가지고 거기다 넣겠다였잖아요. 그 본래가 선 이주 단지를 만들어야 돼. 외국은 다 그래요. 그래서 세입자가 물어. 특히 세입자들이 불쌍하잖아요. 왜냐면 이주비도 없고 돈도 없고 여기 학군 있고 교육 때문에 직장 때문에 와 있는데 맞는데. 이 사람은 아무 보상이 없어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물으면 그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다. 그건 알아서 가라.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얼마나 한심해요. 이건 국민을 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옮긴다면 여기밖에 없어요. 위례로 가거나 이게 또 다음번에 앞으로 어디가 뜰 것인가도 관련되는데 이 옮겨가는 지역이 뜰 거예요. 분당도 10만이 되죠. 팽천도 또 그럼 팽천은 안 할까요? 평촌도 지금 하죠.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분당과 팽천이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팽천도 시작이 된다는 게 중요하고 어쨌든 분당 얘기만 할게요. 많은 얘기를 해야 될 수 있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하게 되면 그 수준이 높잖아요. 학군하고 교육하고 강남과의 접근성 말하자면 교통 이런 걸 보고 온 사람들인데 쏜질 난다고 막 아무데나 갈 수가 없어요. 직장을 결국은 위례나 구도심 재건축 뭐 신흥이라든지 네. 뭐 이런 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집이 비어 있을까요? 쌀까요? 거기도 뭐 지금. 거기도 지금 올라요. 네. 그다음에 수지로 가요. 신분당선과 분당선 연장선을 타고 옮겨가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광주로 일부 옮겨가야 되는데 경강선이 있으니까 네. 거기는 또 분당만큼 정주 여건이 입지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그 주변이 뜰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한꺼번에 하고 여기에 갔더니 임해 역세권에 4만 평이 자연 녹지가 있어요. 저층으로. 여기 좋겠다 말씀을 했더니 그 상당히 괜찮아 해요. 지금 하나도 못 정했다니까 분당만 놓고 참 심각한데 두 번째는 율동공원이라고 혹시 가보셔서 네네. 유명해요. 그 공원 옆에 약 30만 평이 땅이 있어요. 그 뭐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종교단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수용을 할 수도 있고 민간 합동개발 방식은 다양한 거잖아요. 네. 도시개발을 할 수도 있고 지구단위 할 수도 있고 다만 그런 땅을 확보하고 이걸 어떻게 해서 언제쯤 이거 빨리 속도전을 펴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단지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게 지금 중요한 과제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관심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에 제가 뭐 시장님하고 있어서 거기를 가끔 자주 가는데 경강선 주변으로도 그렇고 고속도로 주변으로 보면 나즈막한 야산 같은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진입도로만 놓으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땅이 없는 게 아니라 많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마석지구 있어요. 네. 예, 남양주 마석지구 가면 제가 아는 유명한 개발업자도 그 땅을 한 50만 평 가지고 있거든. 말 잘못하면 그 사람 개발하라고 너가 또 이러냐 싶은데 그게 논바대예요. 그 마석은 아시다시피 남양주 왕숙 1지구, 2지구 진접하고 마석은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GTX B가 들어서요. 네. 근데 지금 B가 들어설 지역은 확정은 안 됐지만 대충 어디로 들어설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저 산속에다가 역을 세우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또 기존의 도로를 따라서 철도가 들어가지 뭐 아무데나 들어가는 건 아니고 효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런 땅들이 100만 평이 있어요. 100만 평? 한 번도 언급도 안 되고 찾으려는 노력도 없고 제가 볼 때 남양주 왕숙 1지구, 2지구, 3지구 해도 진접지구마저도 빠져 있어요. 그 GTX 들어가고 9호선 예정지예요. 네. 요 없나요? 그러면 30분이면 광화문을 와요. 그리고 9호선을 타면 30분이면 강남에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출퇴근 시간이 58분이잖아요. 약 1시간인데 30분 내에 온다면 직주 건점 여기다가 만약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익 시설을 잘 넣는다면 굳이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데 마땅한 땅이 없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토지를 찾는 노력이 이번에 좀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된다면 저도 역시 좀 실망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공급 확대 정책 나오고 새로운 제가 볼 때는 규제 대책 이런 것들은 이번에는 안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토지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 유지될 가능성이 많고 오늘의 워딩으로 보건데 왜냐하면 그 뭐 토지로 추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상황 봐서 추가할 가능성이 네.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뭔가 그 정책 발표뿐만 아니라 좀 확실하게 그 좀 이렇게 드라이브를 좀 걸면은 그래도 이제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한다고 해가지고는 안 되고 그럼 이제 선을 넘어버리면 또 이제 세금이나 이런 것들로 다시 또 갈 수도 있으니까. 양도세는 부활하는 건 맞아요. 네. 그거는 가만두면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5월 9일이면 양도세 일몰제거든요. 사실상 중과되는 걸로 지금 뭐 시장에서는 다들 네, 그렇게 뭐 다 판단하고 알고 있죠. 있고. 뭐 이번에도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예, 다만 또 현실화율이라든지 공정가액 비율을 또 좀 조정을 해버리면 네. 이거는 뭐 법을 바꾸거나 뭐 특별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유세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네. 김용덕 장관은 보유세는 좀 높이는 방향으로 고가 주택에 대한 네.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일몰 이렇게 좀 일부 완화됐던 윤석열 정부 때 이런 것들은 좀 세부적인 것들인데 이것들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대책으로 내놓지 않아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여튼 세부담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또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지방 쪽에는 좀 공급을 늘리는 실수요자 그러니까 1주택자 예외를 둔다든지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국토의 균형 개발이고 5국 상품 또 거기에 따라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많은 전문가들이 그건 또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에서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지방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임사라고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지방도 결국 대도시 위주로 공급이 부족한 곳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전세 오르는 지역이 올라요. 네. 도심권이 올라요. 지방 사는 분들도 뭐 우리만 지금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올해는 초양극화 현상은 피할 수 없고 그대로 가는데 그런 가운데 양극화의 완화 현상 온기의 확산 이제 그 서울 중심에서 경기 인천으로 간다든지 그런 변화도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늘 나타났던 거거든요. 다만 그건 왜 안 나타났다 이제 나타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들 주식도 그렇고 오른된 순서가 있어요. 예, 내가 가진 주식부터 먼저 올랐으면 좋겠지만 이 시장에는 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공급이 부족한 위주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이거는 투기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입하는 사람은 자산 가치 상승을 노리는 거는 이건 투기라고 보는 그 개념은 달라요. 네. 우리도 주식도 뭐 대통령께서는 생산적 분야로 금융이 흘러간다고 말하는 말은 맞죠. 그러나 우리 개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생산적이니까 나 손에 나도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정책이 방향이 옳고 나도 거기에 올라탔을 때 그걸 패닉 편성 효과 밴드웨건이라고 경제학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 봤더니 저렇게 AI 반도체 대통령이 저렇게 재벌도 만나서 격려하고 정책을 밝히니까 AI 시대 왔다고 막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생산적 금융에 이왕 가는 거 부동산보다는 이쪽에 돈을 가자 그래서 네. 개인도 산 거잖아요. 그리고 올랐기 때문에 이 순간 다 행복한 거잖아요. 저 얘기가 좀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님이시죠. 고종환 원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공급 얘기도 해주셨고 이제 정책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일 뭐 지금 급한 뭐 마음이 조급하신 분들은 지금 월세나 전세 이제 조만간 만기 되시는 분들, 뭐 갱신권 쓸 수 있는 분들은 뭐 지금 갱신권을 많이 쓰신다고 하지만 또 갑자기 뭐 실거주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 전월세가 뭐 이렇게 답이 없다, 지금 뭐 해결책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전세는 매매가와 대비해서 시장 작동 원리가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예요.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전세는 오직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료가 결정된다. 이 두 가지만 머릿속에 명심하셔도 전세가 오르는 이유를 알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아파트가 뭐 빵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네.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최소한 2년, 3년 정도는 전월세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있죠. 있는데 네. 정책이 여기에 적정하게 장기 플랜이란 말이 중요해요. 경제학에서.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특히 주택은 적어도 인허가에서 입주할 때까지 4, 5년 길게는 5, 6년이 걸린다고 이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네. 그래서 5, 6년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 플랜은 몇 년 플랜이 필요할 걸로 보여져요. 대표님도 우리 최소 5, 6년이면 이제 뭐 5, 6년
있어야 되고 싱가포르 10년 같은 정도는 경우는 잡아야죠. 10년 계획을 잡아요. 일본도 그렇고요. 네. 뉴욕도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좋은 나라라니까요. 이게 정권이 바꿔지면 그때 가면 또 바꿔집니다. 이런 게 없다는 게 굉장히 제가 뉴욕하고 도쿄에 갔을 때 좋았던 게 왜 이렇게 서울만큼 그네들도 집값이 올라요. 그래도 이렇게 난리가 날 정도로 막 이렇지는 않아요. 롤러코스터를 타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진짜 좋은 대통령을 만나서 좋은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10년 후에 장기 플랜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근데 있다고 하는데 애매해요. 애매한 게 뭐예요? 1기 신도시 못지않게 지금 3기 신도시 지정된 곳을 보면 괜찮지 않아요? 네네. 여기에 이제 교통까지만 넣으면 30분 이내의 도심권이 어디죠? 광화문을 중심으로 한 용산, 여의도, 네. 그다음에 강남으로 올 수 있는 곳들을 저는 입지 선정 잘했다고 보거든요. 계획도 굉장히 나이스해요. 네. 근데 발표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죠. 2년 동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별로 선분양한다고 막 이래 말만 하고 진도가 안 나갔다니까 지금 입주할 때 2026년이 최초 입주라고 했는데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 저의 얘기는 10년 장기 플랜을 지역별로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을 세우라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에 가장 피해자는 전월세 사는 사람. 그러니까 전월세 살던 사람은 이제 거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렌트포라고 그래서 네. 이거 거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일만 했는데 그런 것도 올바른 행동은 아니에요. 주식이든 뭐든 재테크. 저는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천도 지장법이라는 말을 제가 손자병법에서 이때 천도는 하늘의 뜻이에요. 지장은 땅에서 장수가 이기는 거. 이거 제가 촌철살인처럼 머릿속에 저도 재테크 열심히 하고 이러질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하늘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일남 구독자 여러분 지금 하늘의 뜻이 무언가 좀 생각해요. 경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누구의 경제? 트럼프는 자기 경제도 챙기는 것 같은데 미국 국민의 경제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관세 이 전략도 천도지장법. 지금 온 세계는 이제 경제와 힘입니다. 군사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현실적으로 그게 하늘의 뜻으로 저는 보여져요. 뭐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가 늘 뜻이 있죠. 그리고 네. 지장법이라는 뜻이 중요한데 이거는 땅에서는 이기는 자만이 승자입니다. 선거도 그렇고요. 뭐 이거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 전세를 탈출한 이유는 나는 재테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전세 살면 근데 그게 안정이 안 된다 이 말이고 과거에 다 보여줬어요. 네. 그럼에도 지금으로라도 대출 받아서 전세 사고 이런 아니한 생각을 100세 시대잖아요.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자식도 전세 살아서 안 되고 그래서 증여를 지금 해주고 있고 똑똑한 스마트한 그래서 이 얘기를 좀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하늘의 뜻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겨야 된다. 이기는 방법은 월세는 반전세로 가야 되고 월세 전환 이윤이 지금 5% 되거든요. 네. 말하자면 1억 보증금에 50만 원의 월세 강남은 60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데 사는 사람은 1억의 전세금이 없으면 월세를 60 가까이 내야 됩니다. 이거 현실인데 이런 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일남이나 우리 YTN 고정환 TV도 열심히 보시고요. 이거 탈출할 수 있어요. 방법이 많거든요. 청약도 있고 경공매도 있고 다른 사람의 공부도 좀 받아야 돼요. 자기만 자꾸 고고한 척 이렇게 말이 좀 지나칩니다만 그리고 전세 있는 사람이 가장 그다음에 전세보다 더 무섭게 몰락하는 사람이 있는데 월세 입자입니다. 월세 입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소득에 지금 제가 보니까 한 지금 서울에 그 원룸의 월세가 70이고 강남은 97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다른 아파트 월세는 150이 나와요. 네. 발표된 통계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하나만 예를 들게 저는 뉴욕 그 집값과 월세 그게 무슨 선생님 그러니까 싱가포르, 홍콩 오늘 얘기해도 한없이 풀 수 있는데 도쿄 이거 많이 보거든요. 그다음에 요즘 대만을 봐요.
반도체 때문에 그리고 가오슝이 타이베이보다 비싼 걸 알게 됨으로 해서 야 이거 반도체 이 현상이 앞으로 무섭겠구나. 그리고 고임금자들이 하는 곳에 월세가 오르는 건 어쩌면 반도체가 좋잖아요. TSMC가 있고 이런 걸 보면 나머지 혼자서 생각하는 거가 쓸데없어요. 전문가 말도 너무 믿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와 국민소득이 같은 36,000평 도쿄와 타이베이 아니 가오슝 이런 지역이 어디가 지금 뜨냐. 일본은 우리보다 한 5년 10년 앞서 있는 게 맞아요. 자꾸 막 일본 망했거든 이런 생각도 옳지 않고요. 잃어버린 20년만 고정적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일본 끝났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들은 일본에 펀드하려고 난리거든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 그 빌딩 못 삽니다. 호텔 못 삽니다. 그 일본 우리보다 더 비싸요. 가장 좋은 게 오모토산도에 400평짜리가 900억에 거래가 돼요. 4억 5천이에요. 우리는 지금 강남에 지금 제일 비싼 게 압구정 현대가 건물 기준으로 지금 1억 4천이라는 거잖아요. 그 지금 그건 또 재건축이고 그건 토지로 하면 4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의 기준도 다르고 우리 새 아파트 가장 해봐야 72억이잖아요. 네. 반포 거래면 그거 해봐야 나눠봐야 1억 4천 되거든요. 1억 4천과 4억은 달라요. 3억과도 다르고. 뭐 어쨌든 저는 이렇게 데이터와 해외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건데 월세가 정말 저도 뭐 무섭게 오른다, 이건 미쳤다 이런 말 쓰는 걸 좀 좋아하지 않는데 4평짜리 싱가포르 월세가 3,400 간다는 걸 직접 들었어요. 가본 거는 아니고. 이거는 그 9만 불이거든요. 거기와 강남이 소득 수준이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8만 불, 9만 불. 이거 통계가 위화감 때문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서울이 5만 불 가까이 되거든요. 다른 평균이 3만 6천 불이고 당연히 서울과 울산이 높겠죠. 네. 자, 그런데 서울 중에서도 집값도 그러고 소득이 강남의 거주자들은 따로 조사를 안 했지만 2배 정도 높을 거라는 건 집값은 몇 배 높아요? 4배 높아요. 지금 강북에 있는 집값은 평당 건축 기준으로 미미삼도 그러고 3천만 원이거든요. 강남에 제일 비싼 어디예요? 여기 지금 소위 그 뭐 반포나 압구정 여기를 꼽는데 이거는 1억 4천이에요. 그럼 3천과 1억 4천 나누기 한번 할까요? 오늘 그 얘기는 안 하지만 5배 차이가 나요.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초양극화도 아시고 여기에 전월세 가격도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세입자들에게 대응 전략도 할게. 그럼 나는 그러면 이제 망했다는 얘기인가? 나 이제 망했거든. 나 그러고 이제 벼락 너 말을 들으니까 이제 벼락 거지가 된 것 같은데 이제 나는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완전 망하는 일만 남았구만. 그게 아니에요. 제 방법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정책이 우선 공급 물량을 뭐 말만 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도심권 위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정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정책이 이재명 정부가 마지막 기회 같아요. 이재명 정부마저도 과거의 규제 위주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버리면 저는 정말 제가 볼 때는 폭동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폭동은 누가 일으켜요? 젊은 층의 월세입자들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청약통장 잘 활용해라. 두 번째는 정부가 실수요자 특히 젊은 층이 내 집 마련할 때는 뭐 예전에 그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라든지 신생아 특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다 좀 폐지된 게 많거든요. 네. 이거 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돈 20%만 있다면 젊은이가 소득이 있고 앞으로 경제활동 기간이 남아 있다면 외국은 다 이걸 해줘요. 이거는 부실화될 위험이 적어요. 그리고 가계부채에서 사실 빼줘도 돼요. 계정만 달리해도. 네. 주택도시기금을 만든다든지 그거 만들어 더 확충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해주고 우리도 기회를 갖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소위 LH만 할 게 아니라 80%는 민간 쪽에 공급을 해 택지 확보를 그래서 제가 이 앞단에서 계속 택지 확보가 중요하고 토지 비축 제도 좀 하자. 왜냐하면 비축이 안 돼 있어요. 자재 비축 제도도 좀 만들자. 공급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땅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2년 걸리고 보상을 해주는데 한 3년 걸리고 그리고 또 짓는데 한 3년 걸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정책이 하나도. 그래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전세가 더 무섭게 오른다. 요게 이 경제학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가격의 공급 탄력성, 수요 탄력성도 있고 좀 아시죠? 분모와 분자를 네. 두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급이 부족했을 때 전세가 오르는 탄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전세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특히 서울 같은 데는 공급이 부족할 때 공급 물량이 줄어든 그러니까 공급이 30% 줄었다. 예를 들게요. 그러면 전세가 30%만 오를까? 그렇지 않아요. 1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단기와 중장기 시차를 전세가 한번 이동하기 시작하면 3차 파동이 일어나요. 이거 몰라요. 무슨 얘기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A지구에 살다가 전세가 때문에 밀려가잖아요. B지구로 멀리 갔어요. 그럼 B지구에는 빈집이 있을까요? 거기도 뭐 없죠. 그럼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또 C로 가야죠. 예, 돈이 없기 때문에 C로 가요. 요 파동이 3차에서 5차까지 나타나요. 갔을 때 이 전세가 주는 파동이 끝이 나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주자 대책을 강조하는 이유가 분당 주변의 집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대로 가요. 그리고 이때 피해는 누가 봐요? 지금 우리 전월세잖아요. 전월세 사는 사람은 재건축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아니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느닷없이 재건축한다고 그래서 저 사람들 참 부럽네. 재건축하니까 세주택은 집값도 오르게. 그런데 나한테 직결탄이 온다니까요. 뭐 이런 진짜 개 같은 경우를 예상이 되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탄력성이 크다. 그리고 전세가 오르면 집값은 한국은행 보고서는 6.5가 오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10% 오르면 6.5인데 실제로 서울은 10%예요. 그러니까 전세 이거 집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많이 고점이 언제냐고 그러면 또 제가 얘기 2021년 10월입니다. 9월 10월 대비해서 집값이 경기 인천 중에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많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집값을 보니까 올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예, 이 전세가 지금 오르는데, 근데 전세가 많이 올라. 이러면 그 다음에 우리 재건축 가격이 많이 오르. 땅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재건축이 오르니까 재건축 호재 때문에 오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좀 하수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결국은 재건축 호재 때문에 오르지만 기대감 때문에 뭐가 오른 거라고요? 건물이 아니에요. 땅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빌라나 연립이나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랬죠. 그럼 얘도 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땅값이 올라야 집값이 오른다. 재건축은 땅값이 오른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인근 지역에. 그러면 요즘에 이제 뭐 빌라나 이런 것들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꺼려할 필요가 없죠. 지금 빌라 공급도 줄어들고 있고. 좋은 동네 빌라는 해볼 네, 만하다. 지금 아무데나 사도 되는 게 아니죠. 재건축이 오르는 옆에 있는 빌라 연립. 우리 서울에 보면요. 서울의 주택수가 약 390만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중에 60%가 아파트예요. 그리고 26%가 빌라예요. 다세대. 그리고 10%가 단독이고 예, 연립은 좀 적어요. 5%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아는 것과 모르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아파트가 60%인데 나는 못 가. 그건 못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다세대 빌라가 얼마 또 있다라는 거잖아요. 26%나. 네. 그 옆에 있는데 가면 되는데 그걸 그냥 이 전세 사기 여파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전세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이제 그 규제도 강화됐지만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과 전세 가격이 오르면 사기가 발생하지 않아요. 내릴 때가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환경이 달라요. 네. 예, 지금 저 말 이해돼요? 그리고 연립이 본래 이게 보통 아파트 옆에 연립의 땅값이 이 지역마다 틀린데 이 통계도 알면 재밌어요. 예, 보통 50에서 60%, 단독은 50%, 그 다음에 다세대나 연립은 50에서 한 70쯤 돼요. 그러니까 아까 압구정 현대 예를 들게요. 땅값이 그게 한 4억 정도 된다 그랬죠. 대지 지분으로 보면 건축비로 보면 1억 4천이고 가장 대장주를 딱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해가 쉬워요. 자꾸 우리 동네를 보지 마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지금 내곡동 세곡동 있는 분들은 우리 동네 지금 아파트 한 채 가격이 평당 5천인데 근데 압구정은 1억 4천이라고 이런 것도 이 유튜브를 보는 재미거든요. 공부하는. 그리고 그 전세 가격도 비교하고 강북에 있는 분은 우린 3천이야. 지금 여기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를 분석하는 게 부동산 경제학이고 제가 연구 분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도 지금 답을 드리잖아요. 그런 쪽은 바로 사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거든. 남이 안 살 때 내가 사야 싸게 사지. 예, 남들 1억 오른 데 가면 매물도 없고 본래 그 슬로우 팔로워가 뒷북을 치면서 또 막차를 타면서 내가 샀더니 그때부터 내리던 안 움직인다. 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순서가 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얼마 아파트. 이제 경기 인천이 이때가 왔어. 지방도.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매물을 조사해야 돼, 중개사를. 그래서 매물이 어떻느냐 했더니 매물의 법칙이 있는데 미국은 5%에 재고물량, 우리는 3%에. 우리는 본래 주택 수가 적어서 평상시에 매물이 1000세대에 30개, 40개 있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 집 사는 거 뭐 상담료도 받지만 그 틀리기가 어려워요. 그 매물은 줄었다 늘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매물이 갑자기 30개에서 20% 줄어, 20개로 줄어. 그 다음 주에 한번 갔더니 이제 10개 남았대.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좀 사러 오는 거죠. 그리고 집주인도 다 생각이 있어. 지금 오를 것 같은데 안 돼. 매물을 걷어들인다는 거라. 네. 잠김. 록인 효과라는 거라. 그리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나 외에 있다라는 거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사야죠. 빨리 사야죠. 이게 맞는 답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 갔더니 매물이 한 개 있는데 주인이 팔지 안 팔지 가격이 매도 호가를 쑥 올렸습니다. 오늘 말이 전부예요. 매매와 전세 가격의 상관관계. 전세 오른다 그러면 나는 더 뭘 망설여야 돼. 전세에서 매매로 점핑하는데 전환해야 되는데 이것만 알아도 오늘 우리 부일남 읽는 분들은 그거 참 쉽네. 그리고 중개사로 활용하라 그랬죠. 물론 중개사들 중에는 무조건 오르니까 그 말에 불신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지표를 보고 부동산 원 자료나 KB도 있고 124 자료도 있고 직방 자료도 있잖아요.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 자기 전 재산을 올인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주식하는 사람도 다 재무제표 정도는 그 매출과 성장률이나 이익 정도는 그거 다 들어가면 다 나오고 비밀도 아니고 그 정도는 보고요. 그다음에 이 추이 이런 걸 다 거래량은 보고 하는 거지. 그 정도 안 하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나도 돈 벌자 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맞죠.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마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이 있는 부분이 이걸 것 같아요. 요즘에 집 사러 다니는 분들은 가보면 아예 매물이 하나도 없고 갔더니 막 1층 몇 개밖에 없고 아예 매물 자체가 없다. 근데 이런 데를 추격 매수를 지금 해야 되는 게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아예 그냥 좀 다른 동네를 봐야 되나? 여기서 이제 좀 고민들이 있으신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어렵지 않은 우선 첫 번째 내가 집을 사야 한다. 그러면 1차는 뭐냐 그러면 지금 살 때인가 팔 때인가 시기 선택이 중요해요. 네. 이거를 알려주는 과학적 이론은 사이클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선행 지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봐야 돼요. 이거 없이 정보 없이 막 다른 사람 사니까 내가 사야 되고 막 누구는 사라 그러고 지금은 또 집값을 폭락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저 사람 말에 내가 쏠림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봐도 너무 많이 올라서 폭락하면 또 폭락을 경험했어. 언제? 2022, 2020 얼마 전에 경험했는데 또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군. 이렇게 여러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과학은 그렇지 않죠. 객관적인 지표만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모르는 이유가 공급 부족 때문이고 정부 정책을 봤더니 당장 이게 공급이 안 되고 장기 시차성이 필요하고 금리를 봤더니 유동성은 자꾸 지금 우리나라 유동성이 M2만 해도 지금 4,500조거든요. 우리가 GDP가 2,600조. 그러니까 좀 공부가 돼야 돼요. 이런 거시경제까지 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판단이 어려워. 이 정보가 있는 사람 판단을 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GDP보다도 1.53배가 되는 지금 돈이 풀렸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 말이. 근데 나는 돈이 없는데 그 돈은 어디 갔냐? 뭐 이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이 풀린 거예요. 유동성 지수를 보면. 나한테 온 거는 따지면 안 돼. 그리고 금리는 지금 또 막 7%까지 올랐다고 그러는데 또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내린다는 거라. 그게 언제쯤 될까? 미국은 올로 본다고 다 나오잖아. 제롬 파울하고 싸우는 얘기도 그러면 그럼 미국은 또 내리는데 우리만 올리면 또 어떻겠냐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돼요. 우리 경제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면 큰 흐름이 나름대로 지금 올라가는 거는 뭐냐고 지금 그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가계부채라든지 우리 환율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 이 정도 그래서 꾸준히 봐야 돼요. 이리 되면 이게 지금 당장은 금리가 내리지는 않지만 그건 결국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환율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가 때문에 못 내리고 있지만 어쨌든 러우 전쟁이 끝나고 막 이리저리 되면 금리는 더 이상 크게 올라갔지는 않고 여기 이제 변동이냐 고정이냐도 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여기가 또 격가적으로 첫 번째는 지금 집을 사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집은 어땠느냐? 사이클 5, 6년 오르면 4, 5년인데 지금은 4, 5년 오르면 3, 4년 내리더라고. 그거는 최근에 나타난 사이클의 변화라서 네. 저도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면 2014년에 올랐던 집값이 2021년에 고점 찍고 6년 그다음에 3년 딱 내렸어요. 네. 22, 23, 24. 근데 강남은 더 빨리 와가지고 유동성이 늘어나고 금리가 좀 내리면서 기대감 때문에 발빠른 사람이 크리에이터도 있고 퍼스트 무버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움직인 게 2024년에 강남부터 움직였어요. 가장 수요가 많은 거. 가고 싶은 부터 이것도 주식하고 똑같죠? 블루칩부터 움직인 거예요. 누구나 다 알아. 그게 올랐는데 여기 토우제가 이제 그리고 2024년 올랐잖아요. 3월에서. 그랬으면 이게 이제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2025년에도 토우제 파동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 하면서 그 파동 때문에 다시 불을 지펴버린 게 그 2월 12일인가 푸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절묘하게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지방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시오 하고 빗장을 물어주니까 저도 지방에 돈이 있으면 광남으로 오지 용산으로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노동항으로 가겠냐고. 노동항 있는 분들은 섭섭하지만 그래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도 사줘야 돈이 있다면 그래요. 선택의 네.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2025년은 바닥 찍고 강남뿐 그리고 이제 세 번의 대책이 나왔지만 수도권으로 확산 조짐이 간 거예요. 그리고 전세 오르고 매매가 오른다는 거는 확실한 신호예요. 네. 공급이 부족하고 이 전세. 그리고 지금 금리가 일부 주담대 금리가 상당히 좀 높아지긴 했지만 이거는 뭐 환율 문제도 있고 물가 문제도 있고 또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런 여러 가지 이 정부가 이제 행정지도 이런 게 작용을 한 거죠. 두 번째는 지역 선택인데 지역 선택은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경기도와 인천은 자체의 그 일자리도 있지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한 절반 정도가 그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걸 우리는 베드타운이라 그래. 네. 베드타운 하는 입장은 뭐죠? 그리고 서울에 못 살아서 경기 인천이 살고 있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인천에 살려고 지금 계획을 다 세웠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을 하더라도 나는 뭐 서울 일부러 멀리 출퇴근하는 사람 없죠. 나는 경기 고수거든 이런 사람 없어요. 네. 예, 특히 젊은이는 그런 말도 되지도 않아요. 그럼 왜 사냐고? 돈이 없다고. 서울은 15, 전세 9억. 네. 나 지금 9억도 없다고. 그래서 나 지금 밀려가고 있다. 근데 점차 오르니까 내가 지금 경기도 내에서도 외곽으로 더 밀릴 처지에 놓였다고. 지금 이게 전월세가 갖는 사람들의 정말 심각한 위기이고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매일 출퇴근하는데 이걸 교통시간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30분이 가장 좋대. 그래서 밀려가더라도 교통을 본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자가주택은 교육이 1번이에요. 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죠. 경기도 사람들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선 교통 매일매일 가야 되는. 그러니까 교통거리는 다 나와 있네. 지하철 노선을 보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금 교통 좋은 데는 이미 전월세가 비싸. 매매도 비싸. 그럼 내가 미래의 가치죠. 퓨처밸류. 그게 뭐예요? 새로운 역세권이 됐을 때 네. 집값에 미치는 영향력이 15에서 23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약 20%라고 기억해. 그게 오르는 걸 제가 이 관심이 열심히 봤더니 이 본격 반영되는 게 한 1, 2년이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미리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섭니다. 착공합니다. 그러면 좀 설레어 가지고.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게 정책이 좀 불확실성이죠. 이 GTX가 대표적이에요. 윤석열 정부 막 굉장히 발표를 많이 하는데 한 게 없어. 그러다 보니 어찌 됐어요? 아무것도 GTX E까지 갔어. 우리는 C 정도만 돼도 좋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기대감을 막 D, E, F까지 나와요. 그래 놓고 그럼 뭘 했냐 하니까 그 뒤부터 예산도 그렇고 노선도 그렇고 착공도 그렇고 이미 착공했다가 C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것도 언제 되는지도 몰라. 네. 하여튼 저의 얘기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1, 2년 전부터 움직여요. 그래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지하철이고 두 번째 효과는 GTX, KTX고 세 번째가 경전철이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알아두면 좋아요.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이게 석박사 과정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 어디로 근데 분당이 오르니까 어디로 가요? 그래서 수지로 뜨는 거라. 네. 그리고 광명이 떠요. 광명이 뜨는 이유는 아시죠? 그쪽 서쪽으로. 그러니까 의왕이 떠요. 그러니까 이 법칙은 가장 가까운 이걸 네이버훗
인접성 이론이라 그래. 인접성. 네이버훗 이펙트란 말을 부동산 학에서는 굉장히 자주 사죠. 이왕이면 가까이 있는 데가 교통도 짧고 뭐 그렇죠. 생활권도 이용하고 그 옆으로 가겠지. 그 합리적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지역을 사라고 미리 안내자 역할을 한다. 어떻게 말하면 이 지역으로 가라고 부추기는 셈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규제 지역이 예전에 핀셋 규제라고 들어보셨죠? 여기를 딱 찍어. 그러면 사람들은 이곳을 못 사니까. 그러니까 강남과 마용성을 못 사.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 옆을 가라는. 그 친절하네. 아주 정부가 친절한데 나 그렇잖아도 이것저것 많이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많이 오른 곳 옆에 가면 돼요. 두 번째 고민은 여기도 마음이 이러면 안 돼요. 예, 가장 집값이 비싸고 많이 오른 곳 그 옆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네. 한강이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른 게 압구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압구정 건너편이 어디예요? 성수였. 그리고 광진이었잖아요. 송파에. 그러니까 거기가 오른 거예요. 강변이. 그렇게 생각하면 몰랐던 분들이라면 그 쉬운 게 있었네. 지금 고민할 일이 아닌데 우리 정부 굉장히 친절하네. 여기 살라고 이제 다음은 이쪽에 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올 것 같아서 우리는 미리 규제를 하지만 당신들 눈치챘죠. 이곳은 이제 반드시 오르니까 얼른 사세요. 좀 이따가 이것도 오르고 뒤에 사면 여러분 우리 다 했습니다. 이렇게 반대 해석도 역발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이 재미나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 서울에 12군데를 경기도 12군데를 지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도 이제는 도심권에서 그 다음이 준도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금강구예요. 여기에 동작구까지 들어가요. 영등포하고 동대문 여기까지 오르고 그 다음 오르는 게 뭐예요? 이제 노도강 여기다가 이제 성북구하고 중랑구가 들어가죠. 중랑구도 좀 뜰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안 나오는데 결국 노도강 다음에 중랑구가 이유가 있겠지만 좀 가장 늦게 오더라고요. 워낙 또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다 놓쳤어. 노원구도 살라니까 1억 올랐대. 저거라도 가야지 뭐. 그러면 제가 이것도 꿀팁으로 드려요. 예, 중랑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망우동도 있고 여기에 그 중랑구도 청량리 주변이나 요즘 경기도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말하려니까 상봉동 GTX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무데나 하지 말고 역세권이면서 시간이 청량리에 이제 여기 한 10개나 들어가거든요. 이런 일은 없고 이와 딱 비슷한 게 강남의 삼성하고 잠실운동장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뜨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죠. 우리 다 예측했고 언젠가 뜰 것인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온 거. 안 산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거. 네. 그러나 제가 지금 또 안 오른 지역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제가 좀 재미나는 거는 용답동, 용두동, 용자 들어가는 거 그거 저는 지역도 삼성동에서 제가 우리 삼성그룹에 근무했잖아요. 네. 삼성동을 보면서 저거 뭔가 이름에서 풍수지리뿐만 아니라 뭔가 있어. 이런 얘기 우리 나누었던 기억이 나죠. 네, 근데 구리로 가잖아요. 그 용자가 들어간 거 굉장히 이것도 여러분에게 아마 몇 천이나 몇 억을 올려줄지 몰라요. 예, 저는 그 지역의 아파트도 아는데 오늘 거기까지 소개 그렇고 어쨌든 얘기가 자꾸 길어질 수 있으니까 용자 들어가는 거 괜찮다. 네. 용인 보세요. 네. 우리가 예전에는 생거 진천, 사후 용인, 죽어서 용인 간다고 그랬죠. 그 용자가 들어가죠. 근데 이 용인이 살아서 죽어서 지금 용인이 돼버렸어요. 반도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반도체가 그 용인에 왜 SK가 갔을까? 여기 근데 삼성이 또 가버리잖아요. 그 풍수 지리가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제 꿀팁입니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저는 좀 디테일한 걸 좋아해요. 그러나 좀 설명이 필요해요. 왜 그런가? 딱 보면 알거든요. 그건 내가 찍었어요. 내가 이런 얘기 정말 싫어요. 이런 전문가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그런 전문가는 여러분 신뢰하면 안 돼요. 자기 집도 없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지 않아. 저는 잠실 삽니다. 저는 알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움직이지 않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뜨고 있는 지역은 분당구입니다. 과천하고 그리고 과천 분당이 뜨고 있는데 현재 최근에 뜨는 지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뜨는 지역이에요. 정확하게
용인 수지가 가장 상승률이 4.25로 높게 나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성남 분당구는 뭐 계속되는 거니까 할 말이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많이 오르는 게 광명시입니다. 과천도 빼버릴게요. 저건 뭐 계속 갈 거예요. 광명이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눈에 띄는 거는 안양 동안구와 의왕시 이런 지역이 눈에 띕니다. 그러면 네. 앞으로 세 군데를 요 밑에를 보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지도를 하남이 뜨면 이미 구리는 떴거든요. 남양주를 좀 주목해야 돼요. 아까 미래같이 되는 네. 것까지 가면. 근데 좀 움직이긴 했어요. 그래도 많이 안 움직였어요. 거기 잘 찾아보면 좀 덜 오른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설 역세권 미주되는 걸 찾는 게 중요해요. 지금은. 네. 이미 오는 거는 현재 여기 역세권은 반영이 됐을 가능 100%는 아니어도 저 말 이해되시죠?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비어 있는 게 위례를 안 나와요. 위례가 한때 좋거든요.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 지금 늦어진 바람에 저래요. 근데 위례가 뜰 것이다. 눈여겨 보시라. 그 다음에 분당 옆에 있는 게 신흥 뭐 주공 재건축한 거라든지 그 구시까지 구성남 네. 그 지역들이 좀 덜 올랐어요. 이거는 앞으로 좋아져요. 제가 성남시에 관심이 많고 어쨌든 뭐 이렇게 보니까 강의도 가보니까 성남이 1번인 것 같아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위치는 너무 좋죠. 네. 서울에 붙어 있고. 네. 그러니까 성남 쪽에는 집 사도 이제 얼마나 오르느냐가 문제이지 그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남시 뜬 거 말씀드렸고 광명이나 의왕이 떴다면 시흥시를 주목해야 돼요. 신안산선이 올해 말 그것도 늦어질 것 같아요. 많이 늦어질 것 같아요. 사고가 계속 나서. 참 저도 답답한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딴 데 돈 쓰지 말보다도 저는 교통망 확충에 돈을 쓰는 것은 정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통망이 단축된다는 건 삶의 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게 좋다가 아니라 영향이 직접 와요. 그러니까 1시간 우리가 교통시간이 경제적 가치로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30분을 단축시키면 우리 동네 월세가 얼마 오른다고요? 50만 원 네. 오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집값도 오르겠죠. 그리고 삶의 질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그토록 서울 위주의 개발이 아니라 집중을 막을 수 있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근데 안 해. 너무 아까워요. 네. 그리고 안 되는 이유가 사고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그래. 이건 너무나 당연해. 그리고 착공도 못하는 건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저는 서울은 인구가 서울도 그렇고 2,600만 전체 인구의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모여야 할 거. 매일 출퇴근을 해야 돼. 여기에 돈 좀 쏟아부었다 해서 이 돈이 적자가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 아껴요. 제가 좀 속 터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안산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통거리가 30-40분 줄어드는 곳이라면 지금쯤 설 이전에 사시길 바래요. 설 지났을 때 친척들하고 얘기도 좀 해보고 시간도 좀 있으니까 이것저것 좀 다른 일도 좀 바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이생은 집을 포기해. 난 포기하고요. 네. 그냥 전세 살다가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전세 오르면 또 어떻게 월세 살다가. 빨리 살아 지금. 예. 그리고 나는 뭐 집 하나 사가지고 주택연금도 뭐 생각도 못. 할 수 있는 걸 굳이 왜 저는 그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보여야지. 안일하게. 지금 서울에 살면서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뉴욕에 살면서 도쿄에 살면서 싱가포르 살면서 런던에 살면서 파리 살면서 뭐 어떻게 됩니다. 네, 그렇죠. 나 월급 받아가지고 월세 다 내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후가 되면 월급도 좀 소득 주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네. 그때 이제 땅을 치면서 난 이제 거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경기 북부. 왜냐하면 GTX-A가 2028년이면 이제 그 삼성동까지 연결돼요. 삼성동과 연결되는 것과 안 되는 거의 차이가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죠.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얘기만 듣고도 이 외에도 지금 무궁무진한데 네.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그래서 GTX로 그러니까 30분이 중요합니다. 요금도 따져야 되겠죠. 30분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이거는 나에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질이 바뀌는 것이고 굳이 내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전세 살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안 오른 곳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고양시나 파주나 뭐 이런 거 지금 이제 김포도 속 터지는 게 김포에 그렇게
그 지옥철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지금도 정부는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그 GTX만 가는 거 이상하게 그림만 보여주고 전 정부 때 네. 이 사실은 이게 5호선 연장이나 이런 게 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하고 있질 않아요. 검토만 계속해요. 어쨌든 저는 정부가 교통망 확충 계획 이런 것들을 이미 검토했고 계획 노선이라면 빨리 가자. 빨리 하자. 그게 서울에 이게 지금 똘똘한 한 채 투기꾼을 몰아내는 방법이고 주거의 안정, 서민 주거복지, 전월.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에 굉장히 신규 분양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면 5년, 10년 후에는 제가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죠. 전월세가 안정이 되고 내 집을 갖는다면 그게 집값이 오르던 우리는 내 집을 가진 사람이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 우리가 보급률 자체 자가주택 소유율 보면 서울은 48% 수도권 51밖에 안 되거든요. 이 선진국보다 낮아요. 네. 선진국은 60%가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다. 라는 이런 것도 지표를 참고해서 정부도 그렇고 정부만 믿지 말고 우리도 가만 앉아서 자시하고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실천 행동 액션 플랜이 필요하고 그 시기는 작년 놓쳤고 서울은 놓쳤어요. 그리고 주변은 이미 노도강도 한 차례 놓쳤고 네. 그러면 이제 놓쳤으니까 포기냐가 아니라 이런 시기는 3, 4년 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늦은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둘렀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고종환 원장님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설 전에 사라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상황이 또 심각하고 이 안에서 또 결국 이제 개인들은 또 각자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잘 알아보시고 좀 서둘렀으면 좋겠다. 네, 분수령 변곡점이 올 설이다. 네, 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저도 원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